재미있는 얘기 좀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많이 발전을 했고, 그것도 최근 한 1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 속도가 무려 뭐 10년 전에 비해서 뭐 1000배, 10,000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무어의 법칙 얘기가 또 다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 한번 찾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그림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5년도에 요 똑같은 사이즈 SD 카드거든요. SD 카드인데 왼쪽에 2005년도에 128MB였었다면 똑같은 크기인데 2014년입니다. 지금도 한 10년 전이네요. 또 10년 전에 128GB 용량이 된 겁니다. 9년 사이에 무려 1000배나 용량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발전한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USB 메모리 스틱 예전에 뭐 저기 네트워크나 이런 게 많이 좋지 않을 때 데이터를 컴퓨터가 옮겨야 되면 USB 메모리 스틱 많이 쓰셨을 텐데요. 지금 가격이랑 그 용량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 불과 한 며칠 전에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가장 크게 썼던 게 아마 한 32기가 뭐 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아마 128기가도 했었는데 요즘 기본이 테라바이트로 나오더라고요. 테라바이트. 근데 가격이 2만 원, 3만 원 합니다. 2만 원, 3만 원. 그래서 와 정말 이 정보 기술 쪽의 발전이 엄청나다라는 거 하고요. 결국 이 얘기는 물론 CPU의 발전 속도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CPU의 발전 속도는 다른데 여기에서 보시는 메모리라든가 또 이제 GPU 쪽은 성능 향상 속도가 여전히 엄청나다라는 거고요. 그게 오늘날의 인공지능의 발전에 또 큰 기여를 했다라는 점. 조금 이따가 한번 GPU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여튼 이런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 그다음에 가격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물론 성능이 증가된 만큼 가격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유지를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장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 모델을 시작을 할 텐데요. 첫 페이지를 조금 멋지게 좀 만들고 싶어서 요즘은 이미지 만드는 거는 인공지능 시키면 다 잘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뭐 달리 D2도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여전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그냥 붙였는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발표에 쓰이는 이미지들이 훨씬 더 멋진 그림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시도는 좀 실패였던 것 같고요. 일단 언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결국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의 시퀀스가 주어질 때 그 시퀀스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어떤 다음에 오는 단어들의 확률을 구해서 그 단어를 예측하는 게 언어 모델의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해서 이제 언어 모델이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시퀀스 워드의 시퀀스들의 어떤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고요. 또는 예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 can you please come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것으로부터 이제 here를 예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어 모델이 이제 기여하는 바가 이런 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뒤에 언어 모델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예측이라는 게 이제 어떤 단어 시퀀스가 있을 때 이어서 나오는 단어 예측뿐만 아니라 어떤 문장을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의 감정 분석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언어 모델이 하는 역할 또는 뭐 타스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타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런 타스크는 굉장히 인공지능 강의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이건 굉장히 뭐 심플한 학습 내용, 타스크 내용이고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실제 또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쓰이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좀 더 나아가면 이거는 아주 최신 언어 모델입니다. 파라미터가 5천억 개고요. 파라미터가 5천억 개면은 GPT-3보다 더 많은 겁니다. GPT-3는 1750억 개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모델인데, 언어 모델인데 5천억 개입니다. 5천억 개인데 이 모델이 할 수 있는 게 물론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는데 한번 보시겠지만 GPT-3를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뭐 어떤 직업이 없어지느니 뭐 사회에 큰 변화가 오느니 큰 어떤 파장이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은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5천억짜리 파라미터를 가진 이 모델이 훨씬 더 성능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아직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이유는 있겠죠. 구글이 뭐 앞서 챗 GPT가 나왔을 때처럼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영업이라든가 그런 본인들의 수익 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런 활동도 조정을 해 가기 때문에 공개하는 범위도 그걸 딱 이제 제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걸 통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을 줍니다. 질문을 아이콘 이모지를 4개를 주고서 이게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거냐, 어떤 영화를 설명하는 거냐라고 해서 보기를 주면은 이렇게 찾아냅니다. 월이라고 로봇이 나오고 지구가 나오고 뭐 새싹이 나오고 곤충이 나오면 원리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뭐 유사한 단어를 찾아내는 거는 뭐 쉽죠. 이거는 뭐 쉽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주고 스텀블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정확하게 잘 찾아냅니다. 뭐 위에 거 앞에 2개는 좀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2개의 문장 중에서 어떤 게 더 맞는 문장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나는 A를 맞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이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A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문장은 B라는 거를 이 언어 모델이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더 나간 겁니다. 더 나가면 이런 문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탄다. 만약에 대통령이 모터사이클을 타면 오토바이를 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해서 보기를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더 빨리 갔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에서 뭐 공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개를 더 사고 몇 개를 뭐 쓰고 했을 때 답이 얼마나 됐을까라는 거를 산술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 하나하나를 밟아가면서 계산을 해낸다는 거죠. 단순히 뭐 1 더하기 1이 얼마냐, 뭐 2 더하기 2가 얼마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으로 뭐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풀어줬을 때도 그거를 유추를 해가지고서 답을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한 번에 답을 얻어낼 때고 내려고 할 때는 에러가 나는데 요거를 사람이 마치 생각을 하듯이 요건 요러니까 먼저 요거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생각하고 요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훈련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도록 시켜주면은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농담도 해석해 줄 줄 안다고 합니다. 이건 읽어도 잘 웃기는 저희가 웃기는 이야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건데요. 간단한 내용은 그 파드라는 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왜 웃기는 얘기냐라는 거를 언어 모델이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질문을 프롬프트를 줬냐면은 구글이 뭐 TPU 팀에 말 잘하는 고래를 고용을 했다. 그래서 그 고래가 그 사람들에게 그 다른 파지라고 했네. 파지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를 보여줬다라는 건데, 이게 뜻이 파지가 이렇게 뭐 좀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래의 무리이기도 하고 또는 TPU의 어떤 모아놓은 뭉치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걸 가지고 농담을 했다는데 사실 지금은 저희는 뭐 전혀 이게 웃기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풀어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2년 전 2020년에 나온 모델이고요. 해서 이제 파라미터가 5천여 개 들어가 있는 이런 모델인데 단순히 뭐 소설을 쓴다 또는 뭐 시를 쓴다 또 사람과 대화를 한다 그걸 떠나서 정말 객관적인 수치로 사람과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가 있는지 또는 다른 모델들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작업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데이터셋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학습한 다음에 얼마의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의 테스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글루라고 하는 이제 벤치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9개 그 안에 9개의 그 테스트 셋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거랑 비슷합니다. 어떤 거는 이 문장이 문법적이냐 아니냐를 묻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리뷰가 이게 파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냐 아까 감정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그다음에 문장이 유사하냐 뭐 반대냐 그런 거 또 그다음에 뭐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서 이런 것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서 이게 과거의 기술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라는 거를 이제 계속 평가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 대해서 계속 높아진 거죠. 과거 대비 계속 이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한 8등 정도 하고요. 그때 당시 T5라고 하는 모델이 이것도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인데요. 이것이 이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제는 훨씬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글루라는 벤치 테스트보다는 그건 이제 너무 시시하다. 이거 가지고는 분별력이 없다라고 해서 슈퍼글루라고 해서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진짜 이제 사람의 뭐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이 풀어야 될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가지고서 이제 또 인공지능의 성능을 평가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앞에서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요거는 좀 한글로 다시 한번 풀어져 있는 참고 자료를 붙여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언어 모델들의 기술의 내부를 한번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자연어 처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오래됐는데 주요할 만한 기술들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1954년부터 나오긴 했지만 언어 모델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발전한 경우는 이제 뭐 2000년도 들어서서 아니면 이제 뭐 RNN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1986년 그렇지만 하여튼 본격적으로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알렌에는 지난주에 저기 그 인공지능 융합학교에서도 저기 임도영 이사님께서 아마 강의를 해주셨을 거고 아마 이번 요 시간 끝나면 또 이어서 아마 또 해주실 겁니다. 알렌하고 강의를 해주실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망이 사용이 돼서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NN을 통해서 이제 시도가 됐고, 근데
RNN의 단점들이 나오죠. 뭐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그래서 LSTM이라는 모델이 나오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저기 단순한 어떤 업무, 단순한 타스크만 했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두 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합하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나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모델이 나오는데 이제 나오게 된 게 그 번역이죠. 번역. 앞서서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가 그 번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깜빡하고 빠뜨렸는데 번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에 대한 벤치마크 툴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번역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셋도 있고 테스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코더 디코더가 나와서 인코더 디코더 모듈이 나와서 이제 기계 번역 그것도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망을 사용한 기계 번역해서 NMT라고 해가지고요. 뉴럴 머신 트레이닝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새로운 개선 사항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또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저기 강승 부사장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이 2017년도에 나옵니다. 2017년도면 진짜 얼마 안 됐죠.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진짜 제가 아까 10년 사이에 엄청난 기술이 발전됐다라고 했는데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한 5년 정도 만에 이 언어 모델 쪽에는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적으로 좀 설명드리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테니까요.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고요. 트랜스포머가 나오는데 트랜스포머에서 아까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했는데 디코더 쪽을 떼서 발전시킨 게 이제 GPT고요. GPT가 이제 1, 2, 3가 나와서 여기에서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해서 앞에 처음에 제가 언어 모델 할 때 보여드렸던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를 보고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을 해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GPT-3에 이르러 굉장한 이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반대로 구글 쪽에서는 이거는 GPT는 오픈 AI 쪽에서 작업을 한 내용이고요. 이제 트랜스포머를 만든 구글에서는 반대로 인코더 쪽에 버트를 이제 분리를 해내서 또 학습을 시켜서 굉장한 또 성능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아까 제가 저기 얘기를 하려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었는데 인공지능 쪽 이렇게 기사라든가 뭘 보면은 그 소타라는 말을 보실 거예요. 소타. SOTA라는 말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게 State of the Art라고 합니다. State of the Art. 요즘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라서 이것도 진짜 가지고요. 소타입니다. 소타가 그 뜻이었군요. 소타 그러길래. 네, 소타 하여튼 이제는 뭐 누구든 쓸 수 있는 말이 됐습니다. State of the Art라는 뜻이고요. 이게 무슨 뭐냐면은 아까 제가 벤치마크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어떤 어떤 테스트에서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 테스트 결과를 이게 또 리더북이라고 합니다. 리더북 또 이런 말도 요즘 많이 또 씁니다. 또 인공지능이 워낙 뭐 대세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리더북이라고 합니다. 리더북. 요거를 이제 리더북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이 기술을 소타라고 합니다. 소타. 네. 요거를 가장 높은 기술을 소타라고 합니다. 저는 무슨 소타라는 모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 영어 그대로네요. 네. 원래 없잖아. 다 배달시켜야 돼. 지금 소타가 뭐예요? 밥도 배달시켜서 먹고. 지금 소타는 이게 저기 벤치마크 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분야별로 분야별로 소타가 달라요. 그래서 되게 이제 현재는 GPT-3가 소타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거는 이제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근데 뭐 소타의 위치를 못 갖는 영역도 있고 워낙 테스트 벤치 툴이 많아져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게 굉장한 부분에서 테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개는 굉장히 그 중에 작은 것 중에 하나고요. 이거 말고도 진짜 테스트 벤치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는 다 따로 있는 거죠. 근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T5라고 하는 이제 요 툴이 하여튼 스테이트 오브 아트였었고요. 요 툴들이 각각의 툴들이 나왔을 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툴들이 나왔을 때 각각이 그 당시에 소타였었습니다. 각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트가 당시에 소타였었고요. 그 다음에 예, 트랜스포머는 잘 모르겠다. 버트가 이제 그때 당시에 소타였고 소타라고 하는 거는 그 단순히 최고가 아니라 과거의 소타가 달성했던 성능보다도 아주 획기적인 개선을 했을 때 그때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쳐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버트입니다. 버트가 과거에 있었던 뭐 툴들의 벤치마크 기능을 확실히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게 버트고요. 그 다음에 보여준 게 이 엑셀렛이라는 게 또 엄청난 성능 발전을 이루는데 이 엑셀렛이라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트랜스포머는 아까 인코더 더하기 디코더였었고요. 버튼은 인코더 쪽만 가져갔고 GPT는 디코더 쪽만 가져갔는데 이 두 개의 장점을 합쳤습니다. 두 개의 장점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엑셀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많이 안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GPT는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고요.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해서 이전에 이제 있었던 단어들 다시 이제 보면서 확인해가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 있었던 단어를 다시 돌아본다.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해서 A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은 그 동작 방식이 어떤 문장을 줍니다. 문장을 주는데 이제 그게 마스킹을 해서 이제 주는 거죠. 주면은 그걸 가지고 원래 문장을 이제 예측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해내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오토 인코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토 인코딩. 오토 인코딩은 이제 이미지 쪽에서도 많이 쓰죠. 오토 인코딩. 그래서 이거는 A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A2. 그래서 이 엑셀렛은 AR 방식하고 A2 방식 합쳐가지고 했더니만 뭐 과거 대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소타로 등극을 합니다. 소타로 등극을 하고요. 이게 한동안 소타로 잘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엄청난 개선을 이루는 게 이 T5입니다. T5. 네. T5. 아까 보셨던 T5입니다. 네. 이게 요즘 지금 2년 전에 소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년 전 소타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GPT-3가 많은 부분 소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GPT-3.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크 영역이 너무 많아서 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타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GPT-3가.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이제 GPT-4가 또 한번 소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타를 보여주면서 또 이제 새로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들에 들어갈 텐데요. 아직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냥 심플한 것들 몇 개만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니까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퍼셉트론이고요.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인풋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중치가 있어서 인풋과 가중치를 다 곱합니다.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 이제 바이어스가 빠졌는데 편향이 빠졌는데 편향을 더해주고요. 편향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더합니다. 더한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를 통과를 시키죠. 활성화를 통과시키면은 예,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yes와 no 또는 아까 앞에 보셨던 감정 분석이라고 한다면 이게 파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냐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아이리스 꽃 종류라면 이게 뭐 꽃 종류 타입 A냐, 타입 E냐, 타입 C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겠죠. 지금 저희는 이제 언어 모델을 하는데, 언어 모델은 당연히 이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컴하고 이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here라는 단어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동작 방식은 똑같습니다. 동작 방식은 똑같은 게 여기에서 이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언어라기보다는 단어죠. 단어 또는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토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토큰의 개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다 계산을 합니다. 토큰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3만 개를 썼다고 하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는 뭐 5만 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문서에 있는 단어를 유니크한 단어를 찾으면 3만 개라는 거죠. 이 3만 개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보면 3만 3천 단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적은 단어를 이렇게 일상에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만 개의 단어가 쭉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거다라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라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히어라는 항목이 있을 거고요. 이 히어라는 항목의 확률이 제일 높게 나오게 됩니다. 확률이 0.9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확률이 제일 높네. 그러면 이게 답일 거야. 이게 답일 확률이 0.99야라고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제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알고리즘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글쎄요. 뭐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고, 그다음 특히 백프로포게이션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전부고요. 뒷장에서 말씀드리는 이 활성화 함수에 대한 이해만 조금 더 되시면은 기본적인 요 구조가 앞으로 말씀드린 언어 모델 전부에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이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활성화 함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활성화 함수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도 있고요, 뭐 렐루도 있는데 저희는 언어 모델에서는 요 소프트맥스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해서 3만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쓰고요. 소프트맥스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뭐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의 지수를 넣어서 그 다 더한 값에 그 특정한 값을 나눈 값이 됩니다. 나눈 값. 그래서 한번 실제로 예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앞서서 가중치 곱하고 편향을 더해서 나온 값이 533이라고 나오면 예를 들어 요거의 소프트맥스 값은 5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2의 5승, 2의 3승, 2의 3승 하고 요거하고 본인에 대한 2의 5승. 그래서 계산하면 0.8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거 요거는 3이니까 똑같이 이제 밑에 분모는 같고 분자만 2의 3승을 하면 0.1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의 함수의 특징은 요거 다 더하면은 이제 1이 된다라는 거. 네, 1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0.8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꽃 종류를 고르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버지니아라는 거 골랐겠지만 아까 앞서서 제가 언어 모델이 했었다면 아마 여기에 히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 너무 어려워서 저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설명해 주니까 쉽네요. 나는 소프트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쉬워요, 쉽죠? 자, 그리고 언어 모델이 지금 이제 거의 한 5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뭐 언어 모델 자체 알고리즘이 그동안 꾸준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학습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에 있어서 뭐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신 분들의 굉장한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됐었고 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예, 로보타라는 거는 이게 저기 로버스트 버트이거든요. 로버스트한 버트라는 건데 이거는 저기 성능보다가는 저도 그냥 많이는 안 읽었거든요. 오히려 이 알버타보다가는 이제 그 알버타보다가는 죄송해요. 알버타를 얘기를 한다는데 로보타보다가는 이제 알버트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이런 모듈들이 파라미터를 개수를 무작정 늘린다고만 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능을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더라도 성능을 과거보다 더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됐었던 연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로보타가 당시 어떤 성능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개선을 했다. 그런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버트가 나온 다음에 버트 이후에 알버트, 뭐 로보타, 그 다음에 디스틸 버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트레이닝, 파인 튜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또 이렇게 달라진 거고요. 또 하여튼 버트는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당시에 소타를 달성을 하면서 NLP 쪽에는 진짜 혁명을 일으켰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파인 튜닝에 쓰이는 단어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하면 또 도메인별로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도메인별로도 뭐 법률 쪽에서 쓰는 또 버트도 나오고 뭐 의학 쪽에서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로보타를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 더 한번 좀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GPT 저기 뭐 벌레가 한 마리 자꾸 날아들여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일단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쪽으로도 굉장히 발전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는 결국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제가 처음 시작한 것도 이제 하드웨어로 시작을 했었었고요. 사실 CPU 발전은 아마 한 10여 년 전부터 아마 정지를 한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뭐 386, 486, 뭐 CPU의 클럭 수에 따라서 이 성능이 막 좌지우지 됐었었고 해서 그때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뭐 구매를 하곤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무의 법칙이 경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어서 CPU는 완전히 좀 약간 정체된 느낌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메모리 쪽이라든가 이런 GPU 쪽은 계속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온 겁니다. 특히 최근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CPU보다가 엔비디아의 A10이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CPU보다가도 32배나 지금 빠른 데이터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V10입니다. 위에 있거는 V10이고요. 그다음에 V10보다도 더 빠른 이제 A10이 나온 거고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렇게 GPU 쪽으로 밀면서 폰드레드 아니에요? 응? 10이 아니고 폰드레드. 100. A100. A100, V100.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모델도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네. 오른쪽 거는 전 일반 PC에서 쓸 수 있는 해서 PCI 타입이고요. 왼쪽은 엔비디아에서만 만든 특이한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게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뭐 초당 뭐 300GB인가? 하여튼 여기네요. 초당 300GB.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뭐 네트워크라든가 커넥티비티 쪽을 많이 봐서 이게 진짜 엄청난 숫자인 것 같아요. 초당 300GB가 데이터가 날아간다라는 거는 좀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조만간 인터넷에도 이런 속도가 올 날이 올까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곳은 이제 TPU,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구글에서 만든 TPU도 이제 많이 쓰이고 오늘 점심에 돈가스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하드웨어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에서 특히 언어 모델 쪽에서도 실제로 만들어 놓은 언어 모델들을 학습할 수도 있고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GPU가 이게 하나만 쓸 수는 없고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수를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또 돈이고 또 연결하는 데에도 또 뭐 이제 어떤 로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GPU를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반도체 그 웨이퍼만한 사이즈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도 엄청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GPU 쪽 하드웨어 만드는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고요. 네, 투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해서 요 RNN은 뒤에 어텐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미 저기 그 네, 융합학교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RNN의 하여튼 중요한 점은 인공신경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기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것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 RNN의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 이전 셀에서 히든 스테이트가 넘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제 T-1번째에서 이제 히든 스테이터스가 넘어오고 그다음에 T 타임에서 또 이제 인풋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개선을 한 다음에 새로운 아웃풋이 나오고요. 아웃풋이 나오고 그다음 다음 셀로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를 넘겨줍니다. 과거에는 요것만 쓰였거든요. 사실 요 위에 건 이거는 버리고 거의 안 썼고 요것만 이렇게 쭉 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텐션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을 다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RNN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RNN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면 이전의 데이터들이 그 의미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에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셉트론 있죠.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에 가중치가 곱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갈 때 또 가중치가 곱해지고 넘어갈 때 또 가중치가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이 가중치 곱하기 가중치 곱하니까 갈수록 그 값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LSTM에서는 올해 멀리 있는 것 중에서도 좀 중요한 의미 있는 거는 좀 살려서 보내자라고 이제 별도의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 여기에도 히든 스테이터스가 하나 올라오고 예,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나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RNN을 두 개를 합쳐놓은 모양이고요. RNN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요게 하나의 RNN이고요. 이게 또 하나의 RNN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만든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어서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이제 번역에 대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어 이제 뭐 불어입니다. 불어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면 불어 단어를 샤 블루라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더 블루캣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접했을 때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여기에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 요 단어들은 이제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되겠고요. 컴퓨터는 이런 텍스트를 처리를 못 합니다. 따라서 이걸 전부 다 벡터로 바꿔줘야 되고요. 예, 벡터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것들은 결국 다 숫자입니다. 숫자. 이게 벡터 값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0에서 H1으로 넘어갈 때 이제 여기에 가중치를 곱하고 또 넘어갈 때 가중치를 곱하고 해서 이렇게 또 오면 결국 여기도 숫자가 있는 거거든요. 숫자라기보다 하여튼 정확하게 말하면 벡터 값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벡터 값이 있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번역이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단어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를 뭐 디지털 인피니티라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인피니티라고 하는데 여기에 언어로서 만들 수 있는 단어는 무궁무진한데 여기에 있는 한정된 개수의 벡터만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여기다 일단 담은 다음에 요 벡터 값만 가지고 요건 저 앞에 건 전혀 보지를 않고 이 값만 가지고서 새로운 문장을 또 다른 무궁무진한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대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게 가능한가? 근데
결국 가능하지 않은 거죠. 가능하지 않은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한된 언어로만 제한된 개수로만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제한된 개수로만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뭘 나타내냐면은요. 이게 원래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아까 앞에서는 이제 RNN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시퀀스 투 시퀀스가 만들어질 때 RNN 중에서도 LSTM이라고 아까 제가 장기 기억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들어가 있는 방법 썼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실제로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어쩌면 좀 더 시퀀스 투 시퀀스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LSTM이 연결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LSTM도 RNN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냥 RN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부분을 그쵸 이렇게 무슨 벌레가 여기 두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제 쌍으로 날아다니네. 어디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걸려졌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여기는 소트 벡터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컨텍스트 벡터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벡터.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집약된, 압축된 벡터 값이 여기 들어가는데 소트 벡터 또는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도대체 여기에 정체가 뭐길래 앞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있는지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이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벡터로서 뭐 최대 1024개만큼의 벡터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 컨텍스트 벡터 요만한 사이즈 가지고 무궁무진한 모든 단어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는 좋았지만 네, 이거는 뭐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들 이제 달라붙어서 풀기 시작을 했겠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컨텍스트 벡터에다가 어떻게 저걸 다 담냐. 이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에서 벗어나자. 컨텍스트 벡터 말고 아예 그냥 들어온 단어들을 처음부터 다시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어텐션이고요. 근데 뭐 다시 이제 전체 문장을 다시 보는 건 좋습니다. 전체 문장을 다시 보는 건 좋은데 그 많은 단어들을 매번 다시 본다라는 게 이것도 불합리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는 컴퓨터 성능도 안 따라갈 뿐더러 이게 또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를 다시 보는데 압축된 게 아니라 다 녹아 들어가지고 덩어리 하나를 보는 거 아니라 이건 무시하고 이전에 들어왔던 인풋들을 보는데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봐야 될 것만 보자. 그게 바로 어텐션입니다. 그게 바로 어텐션. 그래서 어떤 거를 보면 되느냐, 그거를 뽑아내주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도 뭐 계산만 보면은 뭐 이게 되게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내용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컨셉을 이해하고 목적을 왜 이걸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퍼세트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때 W라는 가중치가 있었었는데 그건 이제부터는 전부 다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이고요. 입력값이 벡터고요. 그 말씀드린 가중치는 행렬입니다. 행렬값. 입력값은 텍스트죠. 텍스트고 텍스트들은 이제 벡터 값입니다. 이거는 뭐 차원이 512 차원일 수도 있고요. 뭐 트랜스포머는 512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GPT-4는 768이고요. 뭐 이렇게 갑니다. 2048까지 갑니다. 여기 이 입력값이. 그다음에 이제 가중치는 행렬입니다. 가중치 여기에다가 이 입력값에다가 곱해지는 가중치 값은 이제 행렬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줍니다. 이 사이즈도 생각하시는 만큼 큽니다. 512 by 512가 트랜스포머의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네. 이걸 다 학습을 통해서 다 구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 구해야 되는 이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닷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요. 닷 프로덕트. 사실 이제 닷 프로덕트는 어떤 벡터 간의 그 시뮬레리티 계산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코사인 시뮬레리티하고 닷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어텐션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 프로덕트 개념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건 다 프로덕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될 때, 이전에 어떤 단어들이 입력 단어들이 있습니다. 입력 단어들이 있고, 뭐 아까 처음 봤던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죠. 뭐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어떤 단어를 봐야 되느냐, 이 중에 어떤 단어만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보고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필요 없는 건 안 봐도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보여지도록, 요 단어만 이렇게 도드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냥 다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어떤 특정한 히든 스테이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곱하면 다 프로덕트를 해서 계산을 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확률로 떨어지고, 정말로 이제 어텐션이 가야 될 것만 높은 확률로 뭐 예를 들면 0.8, 0.9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면 나머지는 고민을 안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 닷 프로덕트 해가지고 올라온 그 값만 보고서 그 값을 가지고서 이 예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닷 프로덕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 프로덕트 계산하는 방법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프로덕트라는 게 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벡터가 있으면 이제 계산하기도 쉬워서 이거를 이제 쓰는 거고요. 다 프로덕트는 요 첫 번째 거 곱하고 두 번째 거 곱하고 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다 더한다. 네. 그래서 계산하기도 쉽고, 네. 그래서 이게 쓰고요. 사실은 이 어텐션을 구하는 방법, 어텐션에 대한 논문을 처음 쓴 분은 이제 바다나우라는 분인데요. 네, 바다나우라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어텐션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 프로덕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아니었고요. 그 하이퍼 탄젠트라고 해서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프로덕트 자체가 뭐 어텐션하고 관계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텐션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나우라는 분이 이제 하이퍼 탄젠트를 썼는데, 이건 뭐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해가지고 이후에 렁이라는 분이 이제 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지금은 다 요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안한대요? 렁인가? 이런 분. 바로 다음에 나온 분인데. 좋은 나사인데. 음. 좋은 나사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정도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좀 써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인풋에 가중치를 곱하고요. 여기에 바이어스를 더하는 거. 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전부 다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 소프트맥스를 통과한다. 예. 언어 모델에서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어 모델에서는 이제 이미지에서 CNN 가면은 뭐 저기 좀 다른 부분들도 좀 있는데, 네. 이거 여기 언어 모델에서는 거의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요거 하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어텐션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 개의 RNN이 붙어 있고요. 저 시퀀스 왼쪽에 있는 게 인코더, 오른쪽에 있는 게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여기 RNN 셀에서 이제 계산돼서 아까 히든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넘어가고 아웃풋이 하나 나온다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값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 말고도 여기 올라오는 히든 스테이트들이 있거든요. 인코더 쪽에 히든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두게 되겠고요. 해서 저장을 해두고 여기 이제 번역해야 될 문장이 I saw cat on mat이네요.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오면은 뭐 여기까지 됐다고 하고 어까지 이제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오는 거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다 다시 보는 게 아니고요. 아일까, 쏠까 이거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이 중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캣만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만 여기 최종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여기에 캣만 이렇게 올라오면 그럼 요 캣 가지고서 캣을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면 되지?
이거 뭐 이게 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저기 이거 러시아어네요. 러시아어. 예. 러시아어에서 요게 러시아어 공부했는데 한 학기 했는데. 네. 요 단어 제가 저기 잠깐만요. 설명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아니고요. 요 밑에 거는 아니고 이건 이제 설명이고요. 이제 러시아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러시아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 예, 여기 야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야가 아이고요. 그래서 요 단어가 아마 요 단어가 캣에 해당하는 러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ISO 해서 다음 나와야 될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될 때 여기 있는 이 러시아어 단어 다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 단어들은 사라지게 하고 이 단어들은 고려 대상에 빠지도록 하고 요 단어만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어텐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만 살아남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올라와서 RNN에서 개선되고 이제 아웃풋이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로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직전에 나온 여기 요 히든 스테이트 여기서도 히든 스테이트스가 나오거든요. 히든 스테이트스 T-1이 되겠네요. 디코더 쪽에 히든 스테이트스를 여기에서 온 히든 스테이터스랑 다 아까 말씀드린 다 프로덕트 계산합니다. 다 프로덕트. 요거랑 다 프로덕트를 다 하고요. 다 프로덕트를 하면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스칼라 값이.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5, 3, 3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아까 보셨던 소프트맥스 계산을 하면은 얘네들은 뭐 0.1, 0.1 이렇게 나오고 여기 세 번째 것만 0.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값들을 여기 히든 스테이트 값이랑 다 곱합니다. 이렇게 다 곱하거든요. 곱하면은 여기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들은 다 사라지고 여기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 값만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디코더 쪽으로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히든 스테이터스 여기에서 온 히든 스테이트랑 이게 컨케이트 해가지고요 연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캐시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캐시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건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숫자로 어떻게 실제로 다 프로덕트가 되고 숫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 어텐션 스코어 계산 실제 한번 값을 대입을 해보는 건데요. 밑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코더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NN을 거쳐서 올라온 히든 스테이트들이고요. 3개입니다. 3개. 이제 뭐, 네, 3개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코더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디코더 쪽에서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랑 다 프로덕트를 다 합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요거랑 요거의 다 프로덕트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한 거고요. 요 벡터 값이고요. H1의 벡터 값이 H1의 벡터 값이 7006입니다. 그 다음에 H2의 벡터 값이 4005고요. 그 다음에 H3의 벡터 값이 5004입니다. 그리고 여기 4라고 여기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터스가 1001입니다. 해서 요거 두 개 다 프로덕트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곱하기 요거하고 두 번째 거 곱하고 세 번째 거 곱하고 네 번째 거 곱하고 다 더하면은 7 더하기 6해 13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로 다 프로덕트 하면 0005 하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54도 다 프로덕트 하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가 1398이 나옵니다. 어텐션 스코어가 1399가 나옵니다. 네.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2, 13승 2의 9승 더하기 2의 9승 해서 2의 13승 하면 나오는 값이 0.96이 됩니다. 0.96이 요게는 요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2의 9승을 하면은 요게 이제 0.02가 되는 거죠. 요 값이 이제 여기 이렇게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요 값을 여기 최초의 요 값과 다시 이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합니다. 0.96을 여기 이제 H1의 벡터 값이라고 그랬죠. 요 값에다가 방금 구한 0.96을 곱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6.72, 00, 5.76이 나오겠고 H2에다가도 소프트맥스한 어텐션 스코어 값을 곱하면 0.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들은 거의 이제 사라지는 모양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해서
다 더하면은 요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히든 저기 디코더 쪽으로 넘겨줍니다. 디코더 쪽으로 넘겨주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랑 그냥 붙여가지고 8개로 만든 다음에 요걸 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캐시라든가 이렇게 단어를 찾아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텐션 연산하는 거 그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해석의 문제점이 요거 더도 아니고 진짜 요 프로세스 그대로 바른다는 네,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계산이 뭐 사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걸 하느냐.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캐시라는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런 어텐션 과정을 거쳤더니만 왜 캐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는 아직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공신경망의 좀 뭐 단점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동작은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제가 방금 드린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다시 한번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 단어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캐시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이제 눈에 보이도록 요것만 이렇게 올라오도록 이 단어가 어텐션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까 방금 보셨던 그런 계산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어텐션을 했다라고 해서 다른 값들은 다 사라지고 물론 이제 학습을 한 거죠.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값이 나오도록 저기 가중치 값들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가중치 값들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다 없어지고 요것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계산을 했더니만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걸 아는데 이 구체적으로 다 프로덕트를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에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물론 이제 저기 다 프로덕트 할 때는 낮은 값이 kup혀졌으니까 낮았다라고는 하겠는데 하여튼 정말로 좀 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해석된 거는 뭐 자료도 없고 뭐 동작은 하는데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는 명확한 설명은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그 방금 해서 뭐 4개 붙여갖고 그 했을 때 그럼 지금 말고 우리 I 다음에 소를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SAW라는 봤다 이거를 빼면 어디 이렇게 방금 나온 이 벡터 값을 뒤져야 되는 어떤 딕셔너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벡터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진 벡터에서 실제 단어로 치환하는 동작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마지막 단계를 설명을 이제 건너뛰었는데 아까 여기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디코더 쪽으로 보내고 디코더 쪽에서 보내면은 여기에서 나온 값하고 이거를 그냥 컨케이트 해가지고서 여기 또 여기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고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또 합니다.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여기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 과정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뭐 3만 개의 단어 중에서 여기는 뭐 캣이 되겠죠. 캣에 대한 게 이제 확률이 가장 높은 여기가 이제 0.9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캣이 나와야 될 확률이 0.9다라고 해서 캣을 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캣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3만 개가 학습되어 있는 지금 그 뒷부분에 그게 이미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요거 다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벡터 값도 이미 다 그 학습을 통해서 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학습하는 것도 학습의 일부 과정입니다. 그 지금 3만 개가 들어 있다라는 그게 워드 투 백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에요. 별개예요.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개에 대한 값하고 그 다음에 인풋 들어갈 때 워드 임베딩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통짜로 처음부터 다 다시 한 거예요. 이거 워드백 쓴 게 아니고 트랜스포머를 학습하면서 처음부터 다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자기의 어떤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워드 임베딩 해놓은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저기 아까 제가 이거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네, 인공지능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XAI라고 하죠. XAI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런 언어 모델 쪽에서의 XAI 쪽은 설명 가능한 XAI는 제가 좀 아직 좀 자료를 못 찾아봤는데 좀 찾아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저기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 법률 판단 쪽에서는 진짜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이 인공지능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 쪽에서는 분명히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연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제가 좀 더 따로 좀 자료 조사를 해서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역에서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이제 지금 만일에 일본어나 한국어처럼 그 어순이 비슷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순이 다른 데서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방금 설명을 하시고 어순이 다를 때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어순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네. 이 어차피 이제 여기 이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다 하나씩 다 저기 다 프로덕트를 하니까 어텐션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면 그 순서가 바뀐 단어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어텐션이 동작을 한다라는 건데 그것도 또 그래요. 결국 또 말이 또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어순일 경우에는 바뀐 게 먼저 올라오도록 동작하도록 학습이 됐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이 잘 됐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막 시켰더니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를 넣었을 때 바뀐 거를 먼저 할 수 있는 단어가 어텐션을 받아서 올라오더라. 네. 네. 여기 안무정 선배님 네네네. 질문하시죠. 네. 이게 말뭉치라는 게 이제 우리는 말뭉치라고 그러는데 이거 영어로는 이제 코푸스라고 하거든요. 코푸스, 아이고,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코푸스라고 또 대문자로 나오네. 예, 그래서 학습에 쓰이는 단어들이라고 보여. 학습에 쓰이는 말뭉치, 우리말로 말뭉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단어 덩어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코푸스라고 그러면은 뭐 저기 뭐 위키피디아를 쓴다 그러면 뭐 몇 기가바이트입니다. 뭐 최근엔 뭐 150기가바이트까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말뭉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3만 개는 오히려 저기 그 권 대표께서 말한 딕셔너리라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퍼스를 인풋으로 해서 트랜스포머면 트랜스포머 각각의 알고리즘이 워드 임베딩 시킨 딕셔너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말뭉치가 인풋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입력이라기보다는 말뭉치는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죠. 재료. 네. 그 재료를 가지고 뭐 워드 투 백이면 워드 투 백, 글로브면 글로브, 뭐 여기 트랜스포머, 이런 워드 임베딩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어떤 딕셔너리가 3만 개가 이미 되어 있다. 뭐 이렇게. 그 3만 개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일단 학습 데이터가 그것도 뭐 기가바이트 단위였거든요. 뭐 하여튼 기가바이트 단위였습니다. 기가바이트 단위였는데 이거를 학습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 중에 일부가 3만 개 단어. 그러니까 여기 이 재료 이렇게 학습용 데이터죠. 학습용 데이터에서 유니크한 단어만 뽑아가지고 유니크한 단어만 뽑은 게 3만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크한 단어가 3만 개. 네. 그래서 이 유니크한 단어라는 건 뭐냐면 뭐 A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뭐 M부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좀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단어 개수가 3만 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3만 개고요. 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걔는
계산을 하면 이 3만 개에 대한 일일이 각각의 확률이 나옵니다. 소프트맥스를 통하면 이 3만 개에 대한 확률이 이게 0.1, 0.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캐시라는 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확률이 0.9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3만 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은 매 단어를 예측할 때마다 이게 쓰이게 됩니다. 네. 아, 제가 같은 공간에 있어가지고 제 마이크를 키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안무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야만인 어디 홍보해줬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과정도 야만인 사권을 쓰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어텐션 말씀을 드렸고요. 갑자기 트랜스포머가 나왔네요. 잠깐만요. 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RNN 가지고 번역을 시도하려고 했더니 좀 성능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어텐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에 대한 연구가 막 이제 나오고요.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바다 나오라는 분이 처음 이제 어텐션이라는 걸 만들고 뭐 이어서 이거 레이어를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한 층이죠, 한 층. 여기서 인코더에서 디코더 가는 요거였는데 이 부분이 아까 이분이 아까 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어텐션을 만드는 방법을 좀 제안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여기다 한번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볼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두 층으로 이렇게 쌓거든요. 두 층 쌓는 거 보고서 구글에서 이거 두 층을 쌓을 거 8층까지 쌓아볼까 해가지고 8층으로 쌓았습니다. 이렇게 그 모양이 마우스 패드랑 이거 펜 이거랑 제가 헷갈렸네요. 네. 교장 선생님 아주 신기술에. 네. 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이게 어텐션 시퀀스에 이게 어텐션을 추가를 하고 레이어를 쌓는 이게 바로 이게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발전된 게 이제 트랜스포머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어텐션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늘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트랜스포머입니다. 좋은 해석이고요. 그래서 알렌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몇 개가 나왔는데 다 죽었고요. 예, 여기 보시는데 어텐션을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될 때 어떤 이거랑 관련 있는 것들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게 꼭 단어 하나만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보시는 이제 여러 단어가 똑같이 어텐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여러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이제 어텐션을 동시에 받아서 이제 앳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고만 딱 1대1로 매칭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될 때 한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텐션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저희 직접 계산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고요. 네. 예. 이렇게 단어 하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가 어텐션을 받아서 올라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 라라는 단어를 예측을 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게 그 포인트가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텐션을 사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와 그렇지 않은 걸 비교를 해봤더니만 단어 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는 너무 확연히 이렇게 보이죠. 근데 단어 개수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급격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겠고요. 어텐션을 사용한 모델은 이렇게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뭐 센턴스의 개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예, 이런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많아지면은 그 계산량이라는 게 진짜 뭐 거의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뭐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아무리 증가해도 결국은 고정되어 있는 픽스 사이즈의 컨텍스트 벡터에다 다 우겨 넣어야 되니까 결국 정보가 다 소실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트랜스포머까지 가기가 좀 빠듯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텐션 투 시퀀스에 대해서 그 바다나우라는 사람이 일단은 정리를 잘 했는데 그 바다나우라는 분이 사용한 방식은 여기에서는 안 보이네요. 여기 이건 아니고 여기를 봐야 되겠다. 네, 여기에서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가는 wrong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쓴 다 프로덕트를 하는 방법 이건가요? 이게 다 프로덕트인가? 이게 다 프로덕트인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 방법으로 현재는 지금 다 통일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 그래서 이분의 업적은 잘 정리 잘했다. 텐션 계산할 수 있는 거 정리 잘했다. 해서 그 중에 이게 좋더라라는 거를 해서 네. 그리고 또 바스와니 그리고 이분의 업적 또 하나는 레이어 하나 더 얹어도 되겠다. 예, 레이어 2개를 얹은 것까지. 럼이라는 예, 예. 지금 그 트랜스포머로 향하는 그 길을 이 사람이 그렇죠. 예. 이 사람 그 소속을 알아봐야겠네. 구글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구글의 2017년도 발표인 트랜스포머까지 왔고요.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거의 그냥 반복입니다. 앞부분에 보셨던 가중치 곱하고 편향 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활성화 함수 통과시킨 게 뭐 여기 전부고요. 내용 실제 계산하는 게 전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었던 어텐션 계산하는 거 그것도 여기서 그대로 다 쓰이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소프트맥스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소프트맥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언어 모델은 그래서 소프트맥스 다 쓰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매트몰이라는 게 이게 다 프로덕트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다 프로덕트 계산하는 거고요. 이름 다에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있고 네. 인데 여기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여기 이제 KVQ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미드 어텐션 계산을 할 때는 조금 간단해서 인코더 쪽에 히든 스테이트랑 그 다음에 디코더에 히든 스테이트를 다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소프트맥스 구하고 나온 값을 원래 히든 스테이트 곱하고 더해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풋 단어가 들어오면 그 인풋 단어들을 이건 일단은 셀프 어텐션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 셀프 어텐션의 의미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텐션을 구할 때 그 하나의 어떤 단어를 키, 밸류, 쿼리로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쿼리하고 키하고 다 프로덕트를 하고 그 값이 나오면 그거를 v에다 곱하는 좀 복잡하죠. 근데 기본적인 동작은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다 프로덕트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원래 값하고 곱하는 건데 여기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세 개로 이제 나눠서 키하고 쿼리하고 키를 곱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어떤 거는 어떤 거는 높은 값이 나오고 어떤 건 낮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값을 밸류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밸류에다 곱하면 그 밸류 값이 이게 어텐션을 받아야 될 거라면은 그 밸류 값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네, 해서 기본적인 동작 구조는 같은데요. 하여튼 트랜스포머에서는 키, 쿼리, 밸류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코딩 쪽에서 하나가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웃풋 쪽에 보시면 이제 마스크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멀티 헤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어텐션 투 어텐션,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에서 말씀드렸던 어텐션 계산 방법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코더 쪽에서 히든 스테이트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디코더에서 값이 이렇게 오면 이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아까 어텐션을 계산을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도 인풋에서도 이렇게 결과값이 인풋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아까 RNN with 어텐션에서 봤듯이 인풋에서 들어온 4개에 대한 히든 스테이터스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디코딩 할 때 뭐 이렇게 번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역을 할 때도 여기에 번역해야 될 단어가 있으면 그 직전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터스가 올라와서 이거랑 여기 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그냥 바로 다 프로덕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인코더 쪽에 있는 거에 키값하고 밸류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쪽에서 올라온 거는 쿼리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값을 계산한다는 거는 가중치를 곱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에 온 값에 여기 이제 올라온 값에 가중치 WK를 곱하고 가중치 WV를 곱하면은 K라는 값이 나오고 V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올라온 값에 대해서 가중치 WQ를 곱하면 이제 쿼리라는 그 쿼리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서 나온 값을 여기에 밸류 값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텐션을 받아야 되는 값들은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값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보셨던 바로 그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있는 두 개는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트랜스포머에서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사실은 이제 제 생각에는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셀프 어텐션인 것 같습니다. 셀프 어텐션. 이 구조라든가 이 구조나 전체적인 뭐 알고리즘은 앞에서 이미 다 사용된 거를 뭐 잘 좀 정리를 한 건데 다른 거하고 유독 다른 부분을 찾는다라면 바로 이 셀프 어텐션이거든요. 셀프 어텐션. 이 셀프 어텐션이 왜 여기에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과거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별 내용이 없고 이미 다 쓰였던 내용들이고 크로스 어텐션도 이미 다 쓰였던 거고 뭐 이게 다 쓰였는데 셀프 어텐션만이 여기서 유일하게 안 쓰였고 새로 쓰였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과거에는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줬냐면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합니다. 이 뱅크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중의어인데요. 이게 은행일 수도 있고 이제 강둑일 수도 있거든요. 이 과거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이걸 해석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번역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트랜스포머가 이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한 방법이 바로 셀프 어텐션입니다. 셀프 어텐션. 뭐냐면 이 단어들,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서로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어텐션을 계산하면 얘가 어떤 벡터 값이 있을 텐데 그 벡터 값이 은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강둑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강둑 쪽으로 이 벡터 값이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역을 할 때는 은행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강둑이라는 의미를 담는 벡터 값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고 트랜스포머에서 처음으로 이제 해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it이라는 대명사가 있는데요. 예전에 역시 이거는 해석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셀프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 어텐션을 계산을 쭉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it가 이게 애니멀을 가리키는지 스트리트를 가리키는지 그 값에 맞도록 벡터 값이 이제 바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셀프 어텐션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주위 맥락을 활용해서 그렇죠, 맞아요. 의미를 정하게 맞아요. 맞습니다. 맥락. KVP라는 게 셀프 어텐션이 나오는 건가요? KVQ가? KVQ? 이거는 어텐션 구하는 일반적인 그냥 방법. 일반 방. 예. 가중치의
가중치. 인사이트적으로는 이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저기 가중치는요. 가중치 커스터마이징. 이 가중치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고정이 된 값이고요.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인풋 벡터가 변해가는 거죠. 인풋 벡터가. 뒤에 조금 이따 설명 조금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가중치는 상황에 따라 부여되는 건 아니고요. 가중치는 딱 픽스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스포머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해야 될 문장은 I am a student고요. 이 단어를 불어로 바꾸고자 합니다. 불어로 바꾸면은 세 단어로 줄어들게 되고요. Je suis étudiant이라고 하는, Je suis étudiant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바뀌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딕셔너리 개념하고도 이제 좀 맞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가 들어오면 그걸 그 벡터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위에 있는 단어가 이제 있으면 그 단어에 맞춰서 벡터 값을, 이건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특정한 단어에 대한 벡터 값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해서 그 벡터 값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건데 뭐 잠깐 이제 미래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 했던 얘기 그 뭐 뱅크라든가 잇 같은 거, 이 여기에서는 고정된 값이겠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은 이미 학습을 통해서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뱅크란 단어는 하나의 벡터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인코더 쪽에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계속 가게 되면 그 값이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바뀌어가지고 어떤 강둑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그 변해가는 과정을 보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계산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그게 값이 얼마만큼이 어떻게 더해져서 그러니까 몇 번째 벡터에 어떤 값이 얼마만큼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그 강둑이라는 단어를 또 옮겨왔는지 그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인풋 인코딩, 예, 인풋 인코딩인데 지금 저 4바이트, 숫자 4개인데요. 실제로 트랜스포머에서는 512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512개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 트랜스포머는 RLN과 달리 RNN은 이제 순차적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순서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을 모두 동시에 넣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동시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거를 병렬로 돌리기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어들의 위치 정보가 손실이 돼서 그 위치 정보를 좀 추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별 내용은 아니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 각각의 위치에 대한 또 고정된 값이 있습니다. 0번째에 대한 0번째를 나타내는 벡터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값을 나타내는 벡터 값이 있습니다. 그 벡터 값을 더해줍니다. 그냥 인풋 값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 값이 이렇고요. 첫 번째 단어다. 첫 번째 단어다. 그러면 010101을 그 벡터 값에다가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라면 0.84, 0.54 이렇게. 이건 이미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지는 방법은 이게 벡터 몇 차원의 벡터이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벡터 값하고 그 다음에 이 n값이 뭐지? n값이 만인데 이거는 그냥 정해진 값인 것 같네요. 요 두 개 값에 의해 가지고 요 값들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값을 그냥 더해주게 되면 됩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4개가 되어 있지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2개의 벡터 값이 있고 그걸 다 더해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뭐 사실 별 건 아니고요. 보면 이제 좀 낯설어서 보면 되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또 들여다보면은 이게 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게 이게 포지셔널 인코딩 보면 항상 이런 그림을 보실 겁니다. 이 그림 다른 건 아니고요. 앞에 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요 숫자를 그냥 색깔로 나타낸 겁니다. 색깔로 0이면은 흰색을
나타내는 거고요. 1이면은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0.83면 좀 더 빨간색, 0.10이면은 좀 더 하얀색에 가까운. 그렇게 해서 그 아까 이미 이 값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을 가지고 색깔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0번째다 그러면 여기 이제 크게 확대를 한다면 아마 1, 0, 1, 0, 이렇게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 아마 이렇게 반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 개수 단어 개수, 단어의 개수에 따라서 0번째랑 만약에 200, 300번인가, 300번째, 350번째 오는 단어는 각각 더해지는 그 값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 10, 10, 10에서 512개가 더해진다면은 350번째 더해지는 값은 뭐 확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거기에 맞는 값이 이렇게 더해져서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최초의 인풋 인코딩 된 값에다가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같은 얘기고요. 이거는 이건 이제 10, 10, 10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저기 그냥 11111 00000.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요 수식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 거고요. 네. 아이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예, 포지셔널 인코딩해서 그 더해줘서 그 새로 이제 값이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셀프 어텐션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 일단 아까 워드 인베딩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지셔널 리코딩이 돼서 나온 값이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벡터는 4개로 이루어진 벡터고요. 들어오면 I am a student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가중치를 곱합니다. 가중치를 곱하는데 가중치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Q 쿼리를 만들어내는 가중치 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값을 만들어내는 가중치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을 만드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행렬 곱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트랜스포머에서는 512 by 512니까 512개가 들어가서 512 by 512 행렬이랑 곱해지면은 쿼리 키 밸류도 역시 512 by 512개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I am a student에서 각각이 돼서 키 쿼리 밸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이제 따로따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결국은 이 언어 모델에서 계산은 전부 다 이제 행렬 계산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각각 하나하나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면은 이거를 이제 다 묶어가지고서 모드 인베딩하고 포지셔널 리코딩 했던 그 값을 다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행렬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행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중치도 행렬이니까 행렬 곱하 행렬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뭐 네. 그래서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불가능했었던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이거를 행렬로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이걸 행렬을 8등분 해가지고 쪼개서 계산한 다음에 합쳐도 되네. 이제 그렇게 해서 8개로 쪼개가지고서 그 학습에 엄청난 시간을 줄이는 그러한 또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셀프 포텐션까지 지금 봤고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코리 밸류 이제 셀프 포텐션이고요. 셀프 포텐션 하는 이유는 그 중의어라든가 이 같은 그런 대명사들을 조금 더 명확한 의미로 변한 그 벡터 값을 바꾸기 위한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단어들과 단어들 간에 다 프로덕트를 하는데 그걸 뭘 가지고 프로덕트를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여기 구글에서는 키 쿼리 밸류, 각 단어마다 키 쿼리 밸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각 단어의 쿼리하고 다른 단어의 키를 곱해서 그 값을 밸류 값이랑 곱한다. 복잡하죠. 길어서 좀 복잡한데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키 쿼리 밸류랑 그냥 잊어버리시고 각 단어와 단어 간의 다 프로덕트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그 단어가 어텐션을 가져야 되는 값만 이제 남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없애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그래프 색상은요, 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그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나타내는 그 값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건 보여주는 거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어쨌거나 그 모델의 차원수하고 n에 해당하는 값에 의해 가지고 고정된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맥락에 따라 개발자가 중요한 단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중치. 예. 네, 가중치는요, 맥락에 따라서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중치는 학습을 통해서 구해집니다.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구해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중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파라미터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은 그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에 의해 가지고 학습에 의해 가지고 가중치들이 고정이 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그 고정된 그 가중치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라인의 스코어가, 이건 제가 아마 그냥 문장을 만들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한 걸 겁니다. 아마. 네. 네. 선배님이 어떤 거를 지적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이 숫자는 아마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네, 스코어가 나오면 이게 스코어를 스케일드 하는데 또 트랜스포머에서는 스케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값이 너무 커서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스케일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 2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모 분자 이렇게 하는 건 똑같고요. 마지막 라인의 스코어와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네. 예, 요 제일 밑에 있는 요거 제가 저기 붙여넣기 하다가 요거는 깜빡했습니다. 네네. 여기에도 다 저기 스케일드 해가지고 값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요거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간의 어텐션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요 값을 이제 키 값에 각각의 키 값에다 다 곱해주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랑 관계 없는 단어들은 다 사라지고 나랑 관련 있는 단어만 이제 살아남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뱅크라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뱅크라는 단어는 셀프 어텐션을 막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리버라는 단어가 이제 가장 높게 어텐션이 나오게 하고 리버 이외의 단어들은 다 사라지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512바이트 행렬이 512바이 510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이거를 8등분을 합니다. 8등분을 해서 각각을 GPU에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8분 걸렸던 거라면 이번에 1분 안에 8개가 동시에 돌아가지고 하니까 예전에 시퀀셜하게 8분 걸렸던 게 이제 1분 만에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멀티헤드라는 말을 씁니다. 멀티헤드 8개의 동시에 돌아가는 모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는 512바이 512로 계산했는데 이걸 쪼개면은 64개씩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64개씩 쪼개가지고 64개씩 쪼개서 8개로 다 돌린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걸 다 붙이면 다시 512 차원의 벡터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렬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파라미터 사이즈까지만 어떻게든 조금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 이것도 제일 좀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도 피드 포워드만 좀 보겠습니다. 피드 포워드 여기에 일단은 셀프 어텐션 이게 인코드 하나거든요. 인코드 하나입니다. 인코드 하나고 여기 위에 이제 5개가 더 올라가서 총 6개가 되는데요. 하나의 인코드 안에서 일단 어텐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면 얘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요. 앞에 있는 거 이제 한번 더 해줍니다. 이것도 되게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앞에 한번 더 해주고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인풋이 들어오면은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하는 그게 바로 그냥 피드 포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트랜스포머에서는 중간에
그 히든 스테이터스의 그 차원을 2048개로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해줍니다. 두 번. 처음 한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해주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인풋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하고 이거 다 행렬입니다. 행렬 곱하고 그다음에 편향을 더한 다음에 값이 나오면은 예, 렐루의 활성함수 거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요게 생각보다가 저기 파라미터 개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인데요. 이거 피드 포워드 내용인데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 해줍니다. 가중치 한번 곱해주고 편향 더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가중치 곱하고 더해주는 것. 그래서 벡터가 들어오면 2048 by 512의 행렬로 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2048개의 벡터 값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이게 일단 2차적으로 나오면 요 2048개의 벡터를 다시 512 곱하기 2048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은 거죠.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가중치입니다. 이걸로 다시 곱해주면은 최초의 512개의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가 그러니까 이거 또 하나하나 저희가 다 구해야 되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W 안에 있는 개수를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48 곱하기 512 개수만큼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통해 가지고 다 구해야 됩니다. 그게 또 생각보다가 큽니다. 이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인코더까지 했고요. 인코더를 똑같은 거를 이제 6개를 쌌는데 들어간 개수만큼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 나오면 그걸 또 다시 인풋을 해가지고 했던 걸 똑같이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을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4개의 그 어텐션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값이랑 또 다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계산을 구해 가지고서 이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구하는 거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에 가면은 또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서 그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3만 개에 대한 그 클래스에 대한 각각의 확률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의 값을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인코더, 디코더. 네, 아까 조금 저는 설명드렸던 거고요. 네. 디코더 쪽에서도 마스크트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아까 인코더 쪽에서 했었던 셀프 어텐션과 똑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마스크트라는 단어가 붙는데 그 이유는 그 아까 인풋에서 보시면 단어 대 단어 1대1로 전부 다 어텐션을 구했는데 디코더 쪽에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붙어나가기 때문에 먼저 나온 단어가 뒤에 있는 단어랑 어텐션을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단어 기준으로만 어텐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아직 그 주어인 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텐션을 계산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스타트 토큰하고 스타트 토큰만 어텐션이 구해져야지 스타트하고 아직 나오지 않은 주하고는 이게 어텐션이 계산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한대 인피니트로 처리해 가지고 이 값은 아예 고려가 안 되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구해지면은 주하고 스타트 어텐션 구하고 또 주주 하는데 여기에 주 다음에 수위가 올 텐데 수위하고 또 어텐션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스크트를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마스크트 셀프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서 보캐블러리가 있고요. 딕셔너리라기보다 이건 보캐블러라는 단어를 쓰네요. 보캐블러리 3만 개가 쭉 있으면 3만 개에 대한 확률이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확률이 제일 높게 표기가 되겠죠. 0.8, 0.9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5번째 있는 값이 뭐지 찾아보면은 m이다. 그러면 m을 가지고 결과물로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맥락에 따라 어텐션을 두 개의 단어 중에 이렇게 예, 맞습니다.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 개발자의 개입이 전혀 없고요. 학습을 통해 가중치로 예, 맞습니다. 설정되는 거 맞습니다. 특정한 단어를 개발자가 어텐션을 부여를 한다. 특정한 단어를.
일단 모델이 나온 다음에 일단 파인 튜닝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단계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것도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는 네,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네, 다 왔습니다. 다 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머까지 잘 맞췄는데 트랜스포머까지 잘 왔고요. 아, 너무 빨리 왔나요, 제가? 일단은 저기 뭐 중요한 포인트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GPT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코더 쪽을 뽑아내서 일단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저기 그 unsupervised 된 데이터를 가지고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파인 튜닝을 해서 굉장히 성능 효과가 좋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벤치마크에 사용되는 타스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타스크들에 특화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뭐 감정 분석을 하든 아니면은 뭐 문장의 어떤 뭐 문장이 뭐 문법적으로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라는 거를 그 타스크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따로 또 튜닝을 그 데이터셋 가지고 따로 또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성능이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레이어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성능이 계속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능 레이어를 더 늘리면 더 좋아지겠다. 지금 레이어가 12개까지 지금 써봤는데 더 늘려도 되겠네라는 거를 일단은 여기 배운 거고요. 레슨을 얻은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파인 튜닝을 안 했습니다. 파인 튜닝 안 하고 그냥 프리트레인 한 것만 가지고 언슈퍼바이즈 데이터, 언슈퍼바이즈 학습한 그거 가지고 파인 튜닝 안 하고도 그냥 그 프리트레이닝만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굳이 파인 튜닝을 안 해도 되겠다. 특정한 타스크에 맞춰서 그 타스크에 맞게 따로 교육을 안 해도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만 가지고 많이 학습을 시키면은 되겠다라고 레슨을 얻은 거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GPT-2가 되겠고요. GPT-2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 싸움에 들어갑니다. 레이어 개수도 이제 아까 트랜스포머는 6개였는데 지금 뭐 48개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512차원의 벡터였다면은 GPT-2의 가장 큰 거는 이제 1600개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GPT-3는 더 많게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GPT-3 이어서 챗GPT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사이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파라미터 사이즈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무어의 법칙 말씀드렸듯이 무어의 법칙의 뭐 1000배 이상의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1조 6천억 개 나왔고, 뭐 GPT-4가 뭐 1조 개란 얘기도 있고, 뭐 100조 개란 얘기도 있습니다. 100조 개의 파라미터란 얘기도 있고 한데, 얼마가 될지 이제 조만간 한두 달 내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보였던 거는 구글의 거인데, 그건 5천억 개였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그 지금 이게 GPT-2입니다. GPT-3를 볼까요? GPT-3의 파라미터 개수가 1,500개. 1,500개거든요. 이게 보자. 100만, 1,000만, 억, 10억. GPT-3가 아니네, 이거는. 이게 GPT-3가 아니고 GPT-2의 아마 가장 높은 거인 것 같네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개네. 10억 개면은 GPT-2의 뭐겠네요. 10억 개. 100만, 1,000만, 억. 100만, 1,000만, 억, 10억. 예. 예. 그러네. 네, 하여튼 그러면 하여튼 여기 그 가중치의 그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 WQK의 가중치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고, 아까 피드포워드에서 구해야 되는 또 가중치 개수가 많아서, 그리고 아까 인베딩에 쓰이는 가중치 값들도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야 될 것도 이렇게 많고, 이게 다 더하면 10억 개가 나오는데 GPT-3가 아니고요. 이건 GPT-2의 엑스트라 라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EX 모델이고요. 네. 네. 네, 요거는 네, 그러면 오늘은 예,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